안녕하세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 4강은 여성독립운동가 권기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권기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일화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대학 장학금에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회사업가가 아닌가? 이분은 바로 권기옥 애국지사의 바로 후손분이신데 이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라고 같이 전화로 또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1975년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저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서 이분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장학금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분께 한번 여쭤보았더니 재산의 1975년도에 재산의 일부를 처분을 해서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1,000만 원을 기금을 마련을 해서 학교 장학회에 기금을 했는데 장학회에 기금을 하면서 한 학생당 1학기에 10만 원씩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학회 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장학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3,000만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다가 살고 있는 장충동의 2층 목조 건물, 그거를 담보로 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이 1975년도에 전달되어지고 난 이후에 1985년도에는 전 재산을 처분을 해서 바로 장학회 기금을 하셨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부를 하셨고 그게 이제 2015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기금 가지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140여 명에게 권기옥 장학금 이름으로 이 장학 사업이 추진되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기옥은 바로 여성 비행사고 여성 독립운동가. 그런데 1975년부터 전해진 이 소식은 사회사업가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전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늘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 왜?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수식어는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독립투사다. 또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다. 이거 평양 3.1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는 평남도청 폭파 사건에서 권기옥도 관여가 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용의 조선인 133번 명단에 올라가 있다. 좀 약간 시간을 건너뛰어서 봤을 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일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분의 그 수식어로 등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는 수식어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사회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 이전에 한참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는 현대에 하셨던 행적이고요. 근대에 하셨던 행적을 살펴보면 여성 비행사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그 이전의 행적까지도 다 같이 연동이 되어져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에 그 당시에 그 여성이 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비행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봅니다. 평양에서. 그리고 그 비행기를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난 비행사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요. 예, 다녔던
여학생이었는데 비행기를 보자마자 비행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토당토 안 한 일이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의 시각에서 그분을 다시 본다면 꿈은 꾸는 자의 것이다. 왜? 그분의 이루었던 행적을 보기 때문에 꿈은 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인 경우에는 광복 이전의 행적이 집중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광복 3.1 운동에 그분의 어떤 활약상이 나오거나 이런데 이분은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 그리고 여성 비행사로서의 활동했던 부분, 광복 이후에 이 활동했던 부분까지 활동의 그 진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분의 우리가 한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동안은 그분에 대해서 푹 빠져 있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또는 이분은 활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 한참 푹 빠져서 얘기를 하는 동안 그분의 생전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 8월호의 신동아에는 그분이 나는 최초의 여류 비행사다 라고 했던 본인의 실제 본인의 그 수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고 1978년부터는 한국일보에 나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삶을 회고하는 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분석적으로 이분의 사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분이 생존에 계셨을 때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뭔지 몰랐는데 나라를 위해 죽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았다. 비행사는 일제 때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여러분들은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비행사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나라를 위해서 비행사가 되십니까? 자, 이런 개인의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울타리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분의 꿈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여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권기옥은 어떤 인물이었나 한번 살펴보면요. 이분의 사회 활동은 여공부터 시작했다라고 제가 물음을 던집니다. 자, 독립운동가였고 그랬는데 또 여공이래요. 여공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이분의 출생은 1901년도에 출생을 합니다. 1월 달에 출생을 하고 이남 5녀 중에서 넷째로 태어납니다. 넷째로 태어나셨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계셨던 곳은 바로 평양 지역이었고요. 평양 지역에는 큰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양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이 평양 지역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어떤 큰 사건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11살 때 평양에 있는 은당 공장에 여공으로 취직했다라는 것이 나오더군요. 11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 예. 4학년에 이제 돈벌이에 나섰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의 가정 형편은 어떠했나? 예, 가족 사진을 이제 입수를 해서 이제 부모님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버지는 권동각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장문이요. 근데 아버지가 노름벽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전판에 계속 다니셨고 그러면서 재산을 많이 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세가 기울게 되고 거의 가족들은 문간방에서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주 지역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 가족들은 평양하고 중화에 나누어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평양고 일대 언저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11살 때 평양에 있는 은당 공장에 여공으로 취직을 해서 돈벌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분이 가족들이 흩어진 가족들이 합쳐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합쳐지는 그 시기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옆에 집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굉장히 우리나라 그 기독교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요때 이제 있었던 요 장대현 교회 요 언저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선교사 부분이라든지 계화문물 이런 부분에 아마 좀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 이 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외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져서 공단이 많이 형성되어지고 했던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 평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그쪽에서 개방화의 물결 이런 것들이 아마 여성들의 의식 변화에도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장대현 교회하고 이 권기옥의 가족하고 같이 인연이 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08년도 평양 일대에서 장티푸스가 돕니다. 이 장티푸스가 발병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병에 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 권기옥 가족도 걸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때 마침 바로 옆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건실하게 다니는 이제 종교인이 되셨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되어서 11세 때는 이제 여공으로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장대현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영향, 그다음에 보니까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살이 되었을 때 권기옥을 장대현 교회에 있는 송현소학교에 입학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학을 하는데 그 입학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니려고 하면 경비가 필요한데 집이 형편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정 형편 때문에 월사금 40전을 교회에서 면제를 시켜줬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러봤더니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갑반에 또 배정이 되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거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집안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위에 있는 언니가 결혼을 또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머니는 권기옥의 동생을 또 낳습니다.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이 동생도 생겼고, 동생을 업고 학교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아니면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까? 학교 다니는 게? 예. 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성적을 1등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과목이 가장 재밌었나라고 물어봤더니 수학과 과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에 취직을 했었고, 어쨌든 수학과 과학이 즐거웠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연동이 되어서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져 있던 부분이 아마 좀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 송현 소학교에 입학해서 있으면서 입학 3년 만에 바로 숭의여학교로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송현 소학교에 있었을 때 졸업 사진 앨범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옷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해서 찍었던 이 졸업 앨범이 남아 있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03년도 이제 숭의여학교 사진이 나오는데, 이 숭의여학교에 편입했을 때는 1918년입니다. 1918년에 숭의여학교에 편입을 딱 했는데, 1918년이면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입니다. 이 바로 전해에 숭의여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굉장히 뭔가 그 학교 내에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사 박현숙 선생님의 권유로 송죽회에 가입을 합니다. 이 숭의여학교 안에는 바로 이 송죽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여학생들 단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비밀 결사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3.1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가 긴밀하게 타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3.1 운동을 위해서 학생들은 200여 개의 태극기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와 그다음에 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평양에서 3.1 운동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또 일어납니다. 이때도 이 학생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1919년도 3월 5일 날 숭의여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좀 더 제대로 이제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잡힙니다. 예. 경찰의 눈에 띄어서 잡혀가지고 3주 동안 잡혀서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3주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3.1 운동이 3월 1일에서 8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때 검거되었던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양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구나, 이 만세 시위가 격해졌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평양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만 745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평양 지역의 사람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동참,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19년도 4월 11일 매일신보에 당시 평양 지역의 만세운동이 또는 어느 정도 격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감이 되어졌고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되어졌었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권기옥은 3주 후에 바로 석방됩니다. 그런데 석방되고 난 이후에 1919년 10월 달에 평양에는 또다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권기옥입니다. 이때는 3주에 그치지 않고 주도 인물로 분류가 되면서 6개월형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기옥이 이렇게 3.1 운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투신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배경은 이 사람의 의식변화 부분하고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숭의여학교에는 송죽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이 송결사대와 죽결사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면 비밀결사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시켜 주진 않습니다. 네, 특히 송결사대는 선배들로 많이 꾸려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매달 15일에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회비도 30전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비 내고 와서 할 사람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결사대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전원 찬성을 했을 경우에만 그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을 보장하면서 여기에서 대표자가 선임되어지고 이 송죽회는 바로 전국에 걸쳐서 많은 단체들이 조성되는데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이 비밀결사대는 평양뿐만이 아니고요. 목포, 선천, 제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으로 계속 퍼지면서 여학생들 비밀결사대가 긴밀하게 조직되어졌었구나. 그리고 평양 지역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연동이 되어서 움직였구나. 한 조직적인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송죽 비밀결사대, 송죽회라고도 나와 있는데 저는 송죽 비밀결사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게 정말 비밀결사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어떤 그 조직체가 아닌 결사항전 이런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의 그 여학생들의 그런 그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은 독립운동자금 모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동 지침 부분입니다. 행동 지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신의를 지켜야 된다. 신의를 안 지키면 탈퇴입니다. 탈퇴고요. 그다음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고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후배들 간에 아주 긴밀하게 이게 결속력이 강화되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야지만이 비밀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가 딱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독립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전달을 했을까 보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금을 모았답니다. 그 당시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거는 굉장한 그 용기거든요.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금을 모았고 또는 아니면 행상을 한다든지
용돈을 전략한다든지 하면서 직접 그 기금을 마련하는 데 뛰어듭니다. 거기서 모았던 부분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임시정부로 기금을 전달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독립신문에 또 게재가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학생들은 더 분발해야지 하면서 또다시 기금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임시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독립자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주니까 그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적인 그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초대 회장은 김경희, 2대 회장이 황해덕, 3대 회장이 박현숙입니다. 예, 초대 회장은 바로 김경희 교사입니다. 그죠? 예, 그랬던 교사. 자, 2대 회장은 바로 황해덕, 황에스더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회장은 박현숙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5년에서 6년에 걸쳐가지고 독립자금을 500여 원의 거금을 송금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계속 도우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참 이 비밀결사대도 꾸려졌지만 이 조직이 커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 비밀이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뭔가 활동하는 게 포착이 되어져서 일본 경찰이 그 사람 집을 급수배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밀결사대의 행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결사대를 이끌었던 김경희 선생은 바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송죽회는 나중에는 대한민국 대한애국 부인회로 다시 거듭나면서 여성단체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아마 윤희순 의사 얘기를 하는 과정, 또 아니면 여성 독립운동가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부분을 아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애국부인회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평양 지역에서 뭔가 이 단체의 이런 부분이 발각이 되어져서 이 단체가 소멸이 되어졌을 줄 알았는데 다시 상해 쪽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다시 이 단체가 다시 꾸려지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어졌다는 것은 그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았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대한애국부인회의 그 권기옥 선생의 모습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이거든요. 포스가 있습니다. 이제 바바리 같은 거 딱 입고 선글라스 같은 안경 딱 끼고 그렇게 계셔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도 이제 막 이걸 막 들고 계시죠. 그래서 포스가 딱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여성 단체를 조직해서 꾸려졌던 핵심 수장들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1운동에서부터 이 쭉쭉 흘러갔던 이 권기옥의 이 활동들을 가만히 보면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의식 변화의 한 중요한 요인들로 이제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남성도 하는데 여성도 못할 그런 부분이 있나? 내가 비행사 되겠다. 왜 남성만 비행사가 되냐? 나 비행사하면 돼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가열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라 사랑 의식을 가지고 있다. 왜? 내가 비행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독립운동과 바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권기옥은 중국에서 독립활동을 했을까? 권기옥의 독립운동 부분은 보면 국내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국외로 나누어집니다. 중국 공군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창설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나는 비행수를 배워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겠다 합니다. 내가 비행수를 배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기 위해서 나는 폭탄을 싣고 가서 그것을 폭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여성 비행사가 되는데 그 계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19년도에 이미 3.1운동으로 중요한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던 분입니다. 1920년 4월에 석방이 되자마자 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는 바로 전도회를 꾸립니다. 전도회를 꾸려가지고 평양 청년회 여자 전도회를 조직을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순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독립의식을 다지자, 국어의지를 다지자 하는 그런 결속적인 차원들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한다고 다녔는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 포착되니까 일본 경찰은 이 권기옥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920년 5월 9일자에는 권기옥이 이제 평양 안주에 방문했었던 활동 기사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평양 지역 그 일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다니면서 이 전도단을 조직하고 전도대장으로서 활약을 했고 마침 장대현 교회하고의 인연 부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권기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20년도에 평남도청 폭파 사건입니다. 임시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김재덕 선생님하고 몇 번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분을 만나니까 뭔가 활동 계획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평남도청을 폭파하려고 한다. 폭파하려고 하는데 안경신과 장덕진 이런 사람들을 좀 숨겨달라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권기옥은 은닉장소를 물색하게 됩니다. 은닉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송현소학교의 지하실에 보면 바로 석탄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숨으면 딱 안성맞춤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곳에 이제 그 거사를 오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은닉장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920년 8월 3일 날 평남도청 폭파 사건이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모습이 신문에 아주 크게 납니다. 여자 폭파범 안경신. 안경신과 권기옥이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3.1운동 당시에 권기옥은 그 숭의여학교에 있었고 안경신은 숭의여학교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살펴봤더니 안경신은 숭의여학교에 다니다가 너무 규율이 엄격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숭의여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임시정부로부터 이렇게 해갖고 연락책을 받고 해서 지금 평남도청 폭파에 우리가 투입되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 1대, 2대, 3대대가 있는데 나는 2대대에 속해 있고 평남도청에서 폭파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쪽에 경찰서를 폭파하는데 우리는 뛰어들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의 어떤 삼엄한 감시 속에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평남도청 일단 폭파 사건이 폭파가 실행이 됩니다. 폭탄이 투척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서에도 폭탄 투척이 되는데 여기에는 처음에 평남도청이 폭파가 되고 나니까 일본은 완전히 그 경계가 굉장히 상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하던 차에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안경신이 내가 폭탄을 들고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평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폭탄이 불발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여성과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산부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 의기 있는 같이 수학했던 이 여학생의 이 부분과 그다음에 같이 준비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권기옥은 뒤에서 계속 협조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폭파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장소로 숨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락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일본은 굉장히 옥죄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남도청 폭파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미 의원단이 평남도청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고 이곳을 들릴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거기에 폭탄 투척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피력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경찰은 일제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면서 이 평남도청 폭파 사건의 폭파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바로 대한애국부인회의 조직 활동이 바로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애국부인회 당시 회장, 부회장이 모두 일본 검찰의 송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이 권기옥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권기옥은 어쩔 수 없이 중국 망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골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송화포구에 배가 대기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배로 탈출을 해서 20여일 지난 뒤에 바로 중국 산둥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1920년 11월 말쯤에는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기옥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권기옥이 중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비행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꿈을 뱉어냅니다. 권기옥이 상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요.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은 바로 손정도 의장이었습니다. 이 손정도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임시의정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중국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독립의지를 심고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북돋는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흥사단 모임을 계속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흥사단 모임에 초대가 되어져서 권기옥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내외 정세 상황까지도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기옥이 만난 사람은 바로 노백린 선생이었습니다. 이 노백린 선생은 1919년도 9월 달에 임시정부 국무총장으로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권기옥이 이분을 만나면서 주목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비행학교를 설립을 하셨던 분이었고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결국은 이제 그 학교를 문을 닫고 말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 비행사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을 만나면서 그동안 품고 눌러 있었던 꿈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사, 독립운동 이 두 가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권기옥이 처음에 비행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던 것은 1917년 9월 달에 스미스의 한국 방문과 고개 비행이었습니다. 예, 스미스는 당시 이제 일본하고 이제 각 나라를 쭉 돌면서 고개 비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9월 15일 날 경성에 있는 용산 비행장에서 먼저 시범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평양에서 와서 시범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비행하는 걸 보고는 전부 다 홀딱 반했던 거예요. 특히 권기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반했던 거예요. 이 꿈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권기옥은 이제부터는 비행사가 되기 위한 도전으로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네, 영어도 해야 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는 항저우에서 홍따오 여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홍따오 여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곳에 입학한 그 조선인들은 많았는데 사실 졸업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또는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었던 거죠. 권기옥 같은 경우에는 1923년도 6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중국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서서히 숙달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항저우 유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2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바로 엄항섭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권기옥입니다. 엄항섭 선생님은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연미당 선생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한국 여학생으로 졸업에 종지부를 찍고 상해로 돌아옵니다. 예. 상해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교사 활동을 합니다. 상해에는 인성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인성교육이 많이 이슈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인성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학교라고 아예 내걸고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가들 양성활동을 했었으니까요. 이때 교사로 이제 활동을 이제 1923년도 6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로 이제 활동하는 과정 중에 임시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많은 요인들에게 많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임시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좀 더 격화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뭔가 활동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어떤 식으로 우리 색깔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고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공군이었습니다. 이 비행사 양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리고 또 이 노백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군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기옥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그리고 공군이 되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비행사가 될 수 있는 학교가 어딨나 하고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윈난 항공학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던 이시영 선생의 추천장과 그다음에 중국 혁명가였던 방성도 선생의 추천장 이 2개를 들고 권기옥은 이제 상해를 떠나서 윈난으로 갑니다. 이 윈난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또 월남을 가서 또 하노이로 가서 그다음 열차편을 이용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윈난성에 도착하는데 그곳까지 도착하는 데만 1달 반이 소요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권기옥은 지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지칠 수가 없죠. 이 1달 반이 걸려서 이 윈난성에 도착을 했는데 윈난성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곳에 이제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거의 대자를 맞고 맙니다. 밖에서 대기를 하라는 겁니다. 위병소 밖에서 대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을 면담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고심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탕지야오 독군서장의 면담을 통해서 추천 편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럼 추천서 2개와 추천 편지까지 들고 그제서야 이제 윈난 학교 전임 교장과 신임 교장을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그 추천 편지를 써주셨던 분이 전임 교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장은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전임 교장은 좀 받아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더니 이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편지는 써져 있죠. 거기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들이 일다가 그러면 입학을 허가하되 여성 기숙사가 따로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보좌할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 조건 하에 바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 권기옥이 바로 이 비행학교에, 항공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왜 우리도 대학교 가면 실컷 놀 줄 알았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또 관문이 있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스펙 열심히 쌓는다고 하고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는 또 취업 전쟁이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윈난 항공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여성이 없어. 중국인 여성이 좀 있으니까 이제 와. 근데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뭐 중국어도 너무 막 유창하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배우는 게 보니까 조종, 장비, 그다음에 또 뭐 비행 실습, 그다음에 비행 적성 검사, 또 아니면은 자신의 비행기는 자기가 정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비행 정비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섭렵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기초 체력 훈련까지 합니다. 이것들을 다 통과해야지만이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날밤을 새워가면서 조종, 정비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섭렵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정비 관련해서도 또 비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섭렵하면서 날밤을 새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기옥은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주목받는 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비행 훈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착륙 훈련으로 이어지는데요. 1924년 7월 초에는요, 권기옥이 첫 단독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첫 단독 비행에 성공하자마자 권기옥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 비행사 되었거든요 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탁 이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축하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여성 비행사가 탄생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먼 중국 땅에 가서 중국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 갖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상황들, 여기에서 이제 중국 창공에 조선 여성이 나타났다 하는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5년도 2월 28일 날 권기옥은 윈난 항공학교 1기로 졸업을 합니다. 굉장히 이분의 삶도 전쟁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연구를 하거나 뭘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문득 떠오른 게, 와, 그분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 뭐 가뿐하게 할 수 있잖아라고 답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원체 뭐 영화 같은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권기옥은 정말 이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1926년도에 중국 항공처의 부비행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정부의 동로항공사령부로서 또 사령부의 비항원으로서 또 주목이 되어지고요. 항공 제1대 상위 관찰사, 그다음에 상해 사변의 정찰 임무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해 사변의 정찰 임무 수행했던 부분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민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계속 올라가서 중국군에 이제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거의 대령급까지 이제 승진해 가는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때 이제 주목되는 분이 바로 이제 항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바로 송미령 선생인데, 이 송미령 선생이 이 권기옥을 이제 선전 비행 같은데 이제 당신이 한번 해봐라라고 제안을 하거나,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 조선 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있는 여성이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비행사로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저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기옥 선생과 또 이 송미령 여사 같은 경우는 광복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또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1935년도에 찍은 사진들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비행 교관하고 찍은 사진들, 이 사진들은 아마 인터넷에 권기옥을 검색을 해보면 아마 좀 많이 나와 있는 사진들일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비행사 조종복을 입고 말이죠. 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안경을 끼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참 뿌듯합니다. 왠지 제가 봐도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저 오른쪽에 여성 두 분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탈리안 비행 교관 옆에 왼쪽에 계시는 분은 재미 여성 비행사 이월화 여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권기옥 선생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권기옥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보면 이 권기옥은 결혼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이 비행사로 있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1926년도에 이상정 선생과 결혼을 하는데 이상정 선생은 바로 그 저항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빼앗김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쓴 이상화 시인과 형제입니다. 이 이상정 선생과 결혼을 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남편은 임시정부 활동 쪽으로 많이 주력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 내에서의 이 그 긴밀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 모습들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간첩이 아닌가 해서 이 권기옥을 스파이로 의심하기도 하고 이 부부를 스파이로 의심해가지고 간첩 혐의를 받아서 또 체포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권기옥의 마음은 중국이 아닌 임시정부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들도 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그 찍었던 그 신부의 사진인데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강인하게 비행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햇님 미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권기옥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물 두 번째로는 바로 송미령입니다. 이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성은 굉장히 중국 여성으로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 연설을 하면서 우리 중국이 항일 투쟁을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라고 연설을 했던 영부인격이죠. 그래서 이 그 송미령의 이 활동, 그럼 여성으로서 어떤 진취적으로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여성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권기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권기옥이 좀 더 이제 강인한 여성도 할 수 있다, 또는 여성의 어떤 리더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아마 그 외적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요, 중국 공군으로 활약했을 당시에 이제 군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군인 모자를 쓰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이 권기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성 비행사로 취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기옥의 활동 영역도 굉장히 폭넓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가 남편과 그 관련되는 많은 인물들의 영향으로 국내 활동으로 그 임시정부 활동 쪽으로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자극적인 요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남편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에서 비행대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여성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얘기를 해주고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 한국 광복군 부분에 관여를 하게 됐고,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여성단체를 꾸려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에 있었던 이 많은 여성들의 조직,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 그 내에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들하고 긴밀한 교류들도 많이 있었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임시정부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성 중에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도 임시정부 의정원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의정원으로 활동했었던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해외에 가서 그 부분을 피력했던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과 중국어 실력, 이 외국어 실력을 갖춘 여성들도 많이 포진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대로 머무를 수 없다. 이제 뭔가 우리도 독립을 정확하게 쟁취를 해야 된다라고 임시정부는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비행연대를 구상을 하게 되고요. 임시정부 내에 공군설계위원회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연합군과 같이 합동작전을 해서 이제 일본을 일망타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공군들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이제는 날아가자 하고 결연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혹시 OSS 작전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시정부에 있었던 많은 수장들이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했을 때 국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하고 뛰어나왔지만 임시정부에서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자력에 의한 이게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시정부의 어떤 위상적인 부분도 같이 현실적으로 맞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시정부는 국제법상으로 볼 때 정부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정부로서 인정받는 요인은 자기 나라 땅에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이게 꾸려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 오점이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임시정부 내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연합 작전을 구상을 하고 정말 공군은 어떤 식으로 또 아니면 육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을 치고 들어가자, 끌고 내려가자 하고 구상을 하고 있던 차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광복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많이 환영을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환영받지 못한 채 귀국한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그분들이 귀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내에 내부적으로 이념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싹트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임시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정치 논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어찌 보면 그 정치인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냈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권기옥 선생 같은 경우에는 광복 이후에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약을 합니다. 1945년 12월에요.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51년도에는 여성 전문위원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목을 또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분의 활동을 보면은 정말 그 한국의 공군 창설에 기여한 면면, 그다음에 한국 영감도 발행을 하고 한중문화협회의 부회장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중화민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장을 수여받고 그러면서 1988년도에 87세로 일생을 마감하는데 왜 이분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분의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의 폭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행사를 하더라도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게끔 폭탄을 싣고 아예 일본을 폭파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내 나라 조국이 독립하는 것과 같이 간다라는 이분의 어떤 그 명확한 철학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셨고, 그게 그 당시에 서울대 학교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장학회에 이분을 기부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는 사회에 또 중요한 그 인재로 배출되게 되는 그런 데 일조를 하셨던 겁니다. 아마 앞에 그 권기옥 선생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투사, 최초의 여류 비행사, 평양 3.1운동, 평남도청 폭파 사건, 민중개몽운동가, 그다음에 용의 조선인 133. 용의 조선인 명단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자, 한국애국 부인의 송죽결사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그다음에 임시정부 국무부위원, 중국 윈난 항공학교 1기 한국광복군. 자, 이분을 보면은요, 이분의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하고의 차별성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근현대를 넘나들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였고 우리나라 공군 임시정부에서의 공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군 창설에 기여한 바로 여성 비행사라는 점.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분을 또 주목하게 되고요. 그 테두리를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봤을 때는 예, 이분은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예,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권규옥 선생의 삶은 굉장히 정말 도전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전적인 삶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게 없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래서 어려울 거야. 남들이 이렇게 하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뚫고 들어가서 길을 만들면서 이제 일어섰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분의 도전 정신 그리고 나라 사랑 의식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울림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